안녕하십니까. 이것머니 다시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월 4일 목요일이고요. SBS 정호성 기자입니다. 오늘 두 기자 후배를 모시고 왔습니다. 한 분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한승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 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것머니를 이제 뭐 다양한 분야를 좀 듣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전반을 지금 좀 보고 있는 저희가 아침에 아침 뉴스에 우리 이제 권혜리 기자 했었던 친절한 경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또는 뭐 부동산, 거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주는데 지금 우리 김혜민 기자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민 기자를 하여튼 거의 고정적으로 초대해서 뭐 초대보다 같이 이제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주제 일주일 동안 쭉 경제 돌아가는 걸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민 기자. 네,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뭐 손승욱 기자도 중간중간 계속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승욱 기자, 한승구 기자, 저 김혜민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금의 저희도 이제 포맷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조금 뭐 취재 기자나 또는 외부 전문가나 뭐 이런 좀 초대를 해서 또 조금 더 뎁스한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한 주뿐만이 아니었죠. 1월 초부터 계속된 아주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도대체 이게 뭐길래 거의 어떤 공정의 상징이어야 되냐 또는 아니다. 뭐 시장 질서에서 필요한 제도다.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할 때만 해도 어제 정부가 공매도 지속 여부를 발표할지는 몰랐었는데 어제 임시금융위를 개최해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제 긴급 이제 장 끝나고 장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5시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아니면은 예상대로 금지 뭐 재개냐 있었는데 부분적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죠? 그래서 뭐 좀 애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죠? 이게 원래는 이제 3월 중순에 끝이 날 예정이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금융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공매도 재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를 금융위원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게 공매도 재개 금지에 대한 공매도 재개하면 안 된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아예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솔솔 얘기들이 나오더니만 갑자기 어제 그냥 한 달 반이라는 다소 좀 애매한 기간에 연기가 논란을 됐습니다. 피해간 타협한 것 같아요. 혜민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보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이게 갑자기 게임스톱 사건이 나오고 제가 그 친절한 경제에서 공매도도 한번 소개하고 게임스톱도 했거든요. 무려 팔리보다 빨리 했습니다. 그렇죠. 외국 국제 뉴스니까. 네. 그때부터 막 이제 공매도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개미들의 상황가 빗발치고 이러니까 금융에서 빨리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게다가 여권에서도 공매도 이거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어요. 금융위도 버티지 못했겠죠. 그래서 금융위도 그때 이제 한종훈 기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예정대로 한다 했다가 그 다음에 약간 또 기자회견을 할 때는 국회와도 상의하겠다. 이제 국회와 상의하는 건 여론을 보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미 이제 살짝 살짝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발언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개인 투자자 거래 비용 비중이 높은 소형주는 이제 한 달 반 후에 공매도 금지를 다소 유지하되 중대형주는 공매도를 허용한다. 뭐 이게 홍콩식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우리 코스피 200, 코스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그래서 조금 어정쩡한 타협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고 조금 현명하게 대형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도 어떤 또 선진지수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메시지도 주고 이런 뭐 현명한 방법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전히 투자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불신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거 뭐 제 개인
제가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라는 시스템,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효과나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탄탄한 논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학자들과 연구진들 사이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연 개인 투자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약간 조금 기관들하고 다른 그 수치들을 적용받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뭐 빌릴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그렇죠. 빌릴 수 있는 기간, 뭐 빌리는 데 드는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동안 공매도는 사실 거의 이제 기관들의 전유물이었고 기본적으로 이게 매도잖아요. 매도. 파는 행위고 주가를 어쨌든 이 하락하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떨어져서 돈 버는 거는 결국 기관들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뭐 없죠. 저는 그 비율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 가장 큰 건 그거죠. 대주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빌려서 그렇죠. 예, 파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은 어떤 그런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장 조성자들에 비해서 어떤 아무도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완책으로 나온 게 개인들에게도 어떻게 이런 대주 뭐 걸림돌이 대주 물량을 좀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또 증권사 증권사들한테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뭐 이런데 근데 지금 개미들이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거는 불법으로 공매도 그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기관에서 그걸 산 것처럼 속이고 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무차익 공매도와 차익 공매도가 있는 거 많이 요새 하도 이 공매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 이 들으시는 분도 상당히 상식 수준이 높아지실 것 같은데 일단 무차익은 우리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죠? 그게 다른 많은 나라들도 국가들도 다 불법.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김은배 기자가 말한 대로 이 무차익이라는 게 나 좀 빌려줘. 그 들어왔어? 자, 그럼 팔아.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초 IT 강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수기로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내부자들끼리 이제 시장 조성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기관들끼리 이루어지는 행위였고 그거를 굳이 시스템화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보면 파는 시점보다 나중에 이거 기록한 시점이 더 늦잖아요. 그럼 이거는 서류상으로는 무차익 공매도죠. 그렇죠. 네. 그게 몇 년 전인가요? 골드만삭스가 그 무차익 공매도 했다가 그때 75억인가 뭐 과징금 그래서 받은 그때 적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도 자주단에서 세게 때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골드만삭스 똑같이 얘기했죠. 이거 실수다. 이거 약간의 그 시점의 차이고 우리가 이거 뭐 빌릴 생각 없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식의 사소한 실수를 그냥 실수라고 보고 다 차익 공매도를 인정을 해주면 결국은 얘네들은 계속 이 제도를 악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때 그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 증권범죄, 자본시장 범죄를 재판한 이제 법정 같은 금감원이 이제 쫙 주사를 해서 여기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우린 그런 게 아니었거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땅땅땅 결정을 하는데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되게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 휴먼 에러였다. 그렇죠. 이건 절대 고의가 아니었고 그야말로 사람의 실수일 뿐이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해서 그때 거기에 물리고 해서 이제 여러 건이 일어난 거지. 그렇죠. 우린 절대 이걸 여러 건으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과징금을 맞으면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때 결제 불이행, 결제 미행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고입니다. 자본시장이 결제가 되고 주식을 팔고 이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 거래가 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결제 불이행은 실제로 기관 경고 또는 CEO 무슨 뭐 견책 뭐 같은 굉장히 큰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마 이 개미들이 지금 김효연 기자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어떤 불평등에 대한 아주 큰 목소리로 나온 것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똑같겠지만 이 헤지펀드 세력들이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선 이용해서 어떻게 먼저 공매도 쳐놓고 개미들 빨리 나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려왔던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막았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뭐 그래서 제2의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불평등에 대한 어떤 보상 그리고 2008년을 겪었던 세대 아버지로 2008년 아버지들이 실직을 했던 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사회학적으로도 분석을 하던데
김유미 어떻게 봤어요? 나는 게임스톱이요? 게임스톱 사태. 제가 이거 처음에 출연 기사 이제 쓰려고 밤에 대부분 밤에 쓰거든요. 그렇죠. 밤에 막 자료를 뒤지고 나서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미국 장 개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장 전까지 그 레딧 네.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이제 영어는 못하니까 구글 번역기 열심히 돌렸죠. 그랬더니 막 팔지 말라고 계속 사라는 그렇죠. 글이 계속 올라오고 무조건 홀드. 예. 근데 그때 한 350불이 됐었어요. 한 주에.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주식 계좌 제가 미국 저기가 없거든요. 계좌가 아예. 근데 그날 11시 전에 계좌를 텄어요. 살려고 진짜 들어가려고 이제 텄는데 갑자기 개장이 되자마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350에서 떨어진 날이었다. 네, 맞아요. 그날 이제 200 아래로 떨어졌죠. 200 아래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무섭다. 그리고 네이버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종목 토론방이 있어요. 맞아요. 미국 그 저기 장도.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데 그게 막 12시 1시 제가 그때까지 잘 못 잤거든요. 주식을 보느라. 들끓었겠죠. 근데 거기도 막 몇 초에 글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주식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그날 그 로빈후드에서 그 매수 버튼을 없앴는 매도 버튼을 없앴는 매수 버튼이죠. 죄송합니다. 그날 자기 올랐으니까 사고 싶다는데 버튼을 그렇죠. 없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한 금투가 이제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바로 그때 공지가 떴었어요. 매수가 안 된다고. 그 저기 게임스톱 주식이. 그래서 이게 종가로는 이제 100불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도 그래서 이번 현상을 이제 각지에서 굉장히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사회학적으로 또는 뭐 증권 시장에서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또 분석을 할 거고 제도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최근에 영화로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신문 기사 봤는데 이거 게임스톱 사태로 개미 반란 게임스톱 사태 영화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물론 이제 미국 그 연예 전문 매체에 따르면이에요.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사태가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그 빅쇼트하고 뭐 거의 뭐 빅은보다 더 아마 단기간에 그 긴박함으로는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그 작가하고 주연 배우를 낙점하고 넷플릭스가요? 진행이 됐군요. 영화사 MGM이 그 영화에 돌입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빅쇼트랑은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거는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이 쇼트로 굉장히 돈을 벌어서 2008년 사태가 얼마나 개인들한테 엄청난 황폐를 가져온 반면 저 월간은 어떻게 정부 지원금도 받고 구제금을 받고 또 저렇게 살아났는가. 뭐 그때 그 사람이야 뭐 이제 시장을 더 앞서서 봤다는 적으로 묘사도 됐긴 했었지만 그분이 그 빅쇼트에 나왔던 그 실제 인물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박사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름이 뭐죠? 그분이 테슬라에도 지금 그렇죠. 공매도를 걸어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 차마스하고 엄청나게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마스라는 분은 뭐 지금 갑자기 저희가 꺼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그 CNBC에서 CNBC 앵커하고 이제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화제가 된 인물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헤지펀드 도대체 이 개미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게임스톱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지를 이 월간은 목도해야 된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2008년부터 쌓여온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적도 많아요. 인기만큼. 그러니까 대중 영합주의자다. 자기도 돈 엄청 버는 벤처 투자가면서 뭐 자기는 포지션 정리해놓고 뭐 저렇게 선동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지금 이 게임스톱 사태를 위시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잘 읽어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를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계속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물론 지금이야 테슬라의 이제 판매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하는데 초반에 굉장히 불투명할 때 이제 우리가 신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큰 그림은 발표했는데 비전은 발표했는데 저게 될까? 우리가 보통 제약사한테 공매도가 많이 걸리고 신재생에 많이 걸리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장난으로 보는 거죠. 이쪽에서는. 저분이 그 레딧 거기 월스트리트 배치 게시판에서 거의 신이세요. 그렇죠. 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화법 직설적이고 아주 명쾌해요 발언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양비론 이거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앵커한테 당신은 모르는 거다. 이게 굉장히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CNBC 앵커도 전 대단하더라고요. 계속 공격하는데도 안 물러나고. 근데 그 CNBC 앵커의 말 중에는 한 가지 또 의미는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게임스탑이 400불짜리 주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즉 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밸류냐 프라이스인데 지금 프라이스를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김혜윤 기자 얘기했지만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아니면 미국의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이든 결국 늦게 뛰어든 사람은 상당한 손실을 또 볼 수. 그건 뭐 당연한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열심히 그렇게 게시판에서 주식 사야 됩니다라고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팔고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많이 손해를 봤다고 그렇죠. 하던데. 꽤 많이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요 기사에 따르면 27일에서 29일 사흘간 매수한 주식만 1조 700억. 게임스탑. 한국에서요? 국내 투자자들이 예탁원을 통해 매수한 게임스톤 주식이 총 9억 6,833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게임스탑이 뭐 조상 기자도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되게 많은 소매점. 그렇지 편의점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웬만한 상가에 가면 하나씩은 있는 굉장히 조그만 점포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실물 게임들 DVD 같은 거 팔고 또 최근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는 거기 보셨나요? 구경 가서 노는 거를 좋아했는데 콘솔 게임 같은 거 파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기 팔고요. 게임도 팔고 뭐 중고 게임 거래도 하고 뭐 피규어도 팔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보면 여기가 내가 뭐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거든요. 일단 게임 산업 자체가 옛날에 콘솔 게임들이야말로 뭐 게임팩 사고 뭐 CD 사고 했지만 요즘은 이거 다 다운로드 받아서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장들은 뭐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수요가 또 온라인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이런 게 있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류의 산업이었어요. 근데 저 주식이 5달러, 10달러 하던 게 이제 400불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게 뭐 분명히 언제가 떨어질 거라고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더 이 확산된 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막 기대감을 꼭 갖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140%에 따른 그런 식의 물량을 공매도를 치는 게 그게 맞냐? 도대체 니네들은 정신이 있는 거냐? 시장 참여자로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더 컸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최근에 뭐 요 사태 나고 우리 공매도 잔량 많았던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HLB 뭐 이런 데들이 급등했기도 했는데 우리는 좀 다르죠 미국하고는 시장이. 그때 제가 한번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일 주식이 30% 이상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시장팀이 항상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살펴본대요. 그래서 이런 이상 거래가 있기가 쉽지가 않다. 한꺼번에 이게 막 몇백 % 오르는 게 그게 그쪽 애널리스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은 가격 제한폭 규정이 없고 우리는 말한 대로 위아래 30% 묶어놨고요. 하루 가격 제한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주식 공매도 할 때 그 갚아야 되는 기간 있잖아요. 그게 미국보다 더 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짧을수록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요. 이게 쇼트 스퀴즈 같은 게 날이 높은데 우리는 미국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급격한 이런 주가 폭등이라든지 폭락이 변동성이 크기에는 조금 더 시장에 제도가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개미들의 절반의 승리냐 뭐 이런 얘기들. 근데 확실한 건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주식시장을 그동안 우리는 그냥 요 플레이어들의 어떤 뭐 제한된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겠구나. 주식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 현상까지 읽을 수 있는. 이게 사실 어제 공매도가 이제 한 달 반 연장이 되고 이제 몇 가지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사실 공매도가 개인들에게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몇 년 동안 그 주식
이 맞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이 공매도 마침 지금 금지가 돼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는 갑자기 뭐 게임스탑이라고 공매도 이슈가 터지지 하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분명히 이 기존에 그 반영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뭐 이게 프라이스냐 밸류냐 그래서 결국 그 뭐 변동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뭐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뭐 치킨 게임을 변질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만 의미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기관의 큰 손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한 시장이 그렇지 않고 이게 뭔가 뭐 개인이라는 게 꼭 한 사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수의 목소리가 이렇게 응집될 수 있는 걸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던데 흔히 이제 기관들이 야 우리가 엄청나게 통계 돌려서 AI로 분석한 것보다 집단지성이 오를 수 있어? 아니야. 집단지성은 대부분 비이성적이야. 이런 또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아마 금융당국도 또 증권사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저도 기사를 쓰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공매도는 어디 가서 말을 하는 순간 뭐 저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유명 유튜버가 공매도 찬성하세요? 아니에요. 그랬다가 자기가 이 짧은 순간 이거 고민했다고 여기서 지금 절반을 잃을 것인가 구독자 절반을 잃을 것인가 날릴 것인가 해서 결국 이제 아사무사하게 해서 정말 민감함. 제가 예전에 무슨 그 주식시장 증권 관련 아이템을 하면서 뭐 이제 연구원 전문가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밑에는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놈은 공매도 찬성하는 놈인데 저런 놈이 TV에 나오는 그렇죠. 진짜요? 그런 댓글들이 달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민감한 문제구나. 댓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그 방송 뉴스 조금 뭐 불만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도 괜찮다 그러고 저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나라고 답을 왜 안 주냐. 근데 이게 방송 뉴스의 어떤 공공재적인 성격도 있고 이게 사실 어떤 일이든 이렇게 딱 하나로 답이 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양비론을 택해서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장점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아마 어떤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공매도의 그 금지를 요구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미디어로는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좀 고민을 하면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한번 공매도 기사를 썼다가 공매도의 장점에 대해서 한 줄을 넣었거든요. 그 한 줄로 엄청난 악플이 이 기자는 공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연말부터 해서 지금 장이 좋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유동성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히 한 번은 또 조정이 오긴 올 텐데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걸 제기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조정이 올 때는 이걸 얘기 꺼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가장 좋을 때가 그러니까 3월 요때가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예정대로라는 그 명분도 살리고 또 장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미치고 그럴 텐데 뭐 선거용이니 뭐니 하여튼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요 이슈가 끝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을 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코로나발 뭐 업종 뭐 내수 침체, 자영업자 망하는 거 뭐 맨날 시위하고 뭐 힘들어하시고 또 제조업체들도 어렵고 뭐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차 업체 수출들도 어려웠고 물론 하반기에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좋은 데들은 기사가 잘 안 나요. 그잖아요. 좋은 데는 그냥 좋은 거니까. 네. 정말 좋은 데들이 보니까 뭐 초호황이죠. 코로나발 호황이라고 부르는데 IT 업계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판교로 이제 대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들, 게임 업체들, 카카오, 네이버, 뭐 넥슨, 뭐 많죠. 네. NC소프트부터 뭐 굉장히
또 통신업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 비대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만히 앉아서 뭐 돈을 번다고 비판을 하지만 본인들은 억울해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 어때요? 요새 IT 업계들은 어떻다고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 담당자를 이거 실명 밝혀도 되나? 아무튼 만났는데요. 거기는 진짜 1, 2주에 한 명씩 경력이 들어온대요 지금. 그리고 IT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이걸 받쳐주는 인력들. 그 분위기가 매우 이제 평등? 이제 뭐 이런데 그 우선 사장님까지 다 그냥 한 큰 우리 회사처럼요. 이제 칸막이 없고 방도 없이 다 한 곳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되게 호칭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김프로님 그렇죠. 그렇게 쓰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분위기가 참 정말 다르더라고요. 평등적이더라고요. 평가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고 싶으면 그 사람 찍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 서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상호 평가를.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처럼 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자기가 어떤 팀장에 소속하는 걸 선택할 수 없다면 거기는 그런 또 제도가 있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평가하고 싶은 사람. 지금 채용 공고 나는데 보면은 이 호황이라는 게 바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 뭐 토스, 뭐 네이버, 전형적인 성장하는 산업들의 모습, 기업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하는 데들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난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엊그제 또 넥슨이 전사원 연봉을 800만 원 인상한다. 그래서 초봉은 5천만 원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넥슨이 이제 뭐 다른데 게임 업체로 우수한 인재들이 나가는 거를 뭐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봉 5천만 원이면은 정말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뭐 그렇죠. 대기업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다들 밖에 나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게임 많이 엄청 하고 또 우리나라 게임 산업 경쟁력이 크고 또 높고. 그래서 넥슨은 설립 이후에 처음 연매출 3조 원을 넘어섰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증권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는 요새 좀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어렵다는데 아무래도 그게 실제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렵다 할 때 주로 이제 뭐 자영업자들, 그렇죠. 뭐 식당, 헬스장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취재를 많이 하고 하지. IT 업계는 요즘에 뭐 조기는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었고 직원들을 뽑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기는. 예전에야 무슨 뭐 온라인 수업, 뭐 온라인 회의 같은 거를 뭐 하는 데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쪽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 딸려서 이제 뭐 반도체들도 같이 커지고 뭐 통신 네트워크 시장 커지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네이버도 임원 한 100명한테 자사주 31억 원어치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뭐 이런 기사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부럽기도 하고 또 뭐 실적을 그렇게 낸 기업들이 뭐 가져가는 거니까 부럽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글들의 댓글을 보면 뭐 이제 배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부럽다. 우리가 맨날 이거 비대면으로 이거 쓴 게 다 저렇게 됐냐 그렇죠. 뭐 이러는데 내가 직원 한 명 먹여 살렸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도 보니까 뭐 9일날 실적 발표한다는데 역시 거기가 좋겠죠. 뭐.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예상. 카카오는요 정말 제 돈 잘 빼가요. 그 랜덤 선물하기 해보셨나요? 그건 뭐예요? 이게 단톡방에 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하기 중에 랜덤 선물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30명이 있으면 3명 제가 선물과 몇 명한테 줄 걸 골라요. 그러면 알아서 그게 막 돌아가면서 3명한테 랜덤으로 주는 거고 재미로 노는 거죠. 재미로 이제 노는 거구나. 선착순 게임도 있어요. 먼저 클릭하는 사람 3명에게 뭐 주고. 그러니까 제가 선물하기를 지금 몇 명한테 했는지. 카카오가 이걸 베이스로 카카오톡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이 정말 플랫폼 아니니까 사실. 맞아요. 전 국민 기본 장착 애플리케이션인데 카카오가 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게 저도 이제 티맵을 쓰다가 카카오 내비로 바꿨는데 아무래도 SK텔레콤 전화 쓰는 사람보다 카카오톡 간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빅데이터가 이제 모아졌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빅데이터로 이제 신용대출 할 때 그 사람의 신용 등급으로 매긴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빅데이터가 뭐 차세대 뭐 쌀이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러니까 또 카카오는 그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깔린 거에 비하면 수익 사업이 많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보면 카카오 TV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아예 이제 유통을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 방송사라는 이제 그렇죠. 전파를 이용하지만. 그래서 다 이제 잠재적인 경쟁군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그 왜 한창 피지컬 갤러리 가짜 사나이가 논란이 됐을 때 유튜브에서 시즌 2를 1회인가 2회인가 3회인가 아무튼 앞에만 서비스하다가 나머지는 카카오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을 그렇죠. 겁니다. 그때가 아마 카카오 TV가 처음에 이제 런칭을 할 때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유입을 해야 되는 때여서. 그래서 참 IT 업계가 뭐 이게 또 우리의 이제 경쟁 산업이기도 하니까 잘 되는 것을 이제 뭐 축하하지만, 근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견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 이렇게 경제 파워를 갖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이제 뭐 미디어의 견제든 뭐 시민단체든 어떤 감시 기관들의 견제인데, 김범수 의장이 이제 최근에 뭐 아들 딸한테 뭐 친척한테 이제 지분을 네, 그렇더라고요. 나눠줬죠. 네. 뭐 나눠주는 건 뭐 예,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세금 내고. 부인하고 이게 아마 자녀들인 것 같은데 네. 93년생, 95년생 네. 그렇게 해서 각 6만 주씩. 네. 지금 카카오 주가가 40만 원이 넘으니까 네. 실제로는 아마 한 25억에서 그 정도 규모. 그렇죠. 그런 데서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죠. 근데 뭐 근데 사실 뭐 이게 이렇게 신고가 되고 공시가 되고 뭐 정상적으로 다 그다음에 공개가 되는 거는 뭐 사실 할 말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그럴 뿐인데 그게 나오고 한 며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궁금하죠. 아, 이 김범수 의장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뭐 돈을 그 계열사들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다 보니까 이제 K큐브 홀딩스라는 기사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 의장이 지분, 저도 몰랐어요. 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주회사 아니냐. K큐브 업계에서는 홀딩스가 그렇죠. 카카오 주식을 한 11% 정도 또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11.21% 갖고 예. 있고. 그리고 김 의장이 카카오 지분 13%, K큐브 거를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20% 이상의 지분을 김범수 의장이 그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고. 근데 그리고 또 아들 딸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물론 다 이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보니까 동생이 대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의 동생이.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좀 미심쩍었던 게 매출 규모에 비해서 인건비로 나간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이 지주회사는 직접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아주 소수의 직원들이 그 오너 일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보통 대기업의 지주회사들은 뭐 브랜드 사용료 이런 그렇죠. 걸로 해서 그런 이제 걸 돈을 받죠. 많이 벌어가죠. 네. K큐브 홀딩스도 보니까 매출은 여기는 이제 그 주 수익은 그 카카오에서 받는 배당인 것 같아요. 배당을 주로 받고 나가는 돈은 주로 인건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아들 딸 비롯해서 친인척들이 이제 재직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지금 딱히 뭐 불법이 이렇게 바로 보이진 않는데 저희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제 뭐 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왜냐면 이거 재벌들이 지주회사 하나 만들어서 뭔가 좀 뭐 자식들도 좀 챙겨주고 뭐 나중에 이제 어떤 승계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는 활짝 뛰던데 네. 전혀 그런 거 무관하다 이제 얘기하지만 만약에 혹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인건비를 가져갔으면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본인들은 뭘 하더라도 했다고 이제 뭐 기록을 남길 거로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IT 업계가 실적이 좋아지고 주목을 받고 뭐 고용을 늘리고 뭐 어떤 대국민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동안 사실 IT 쪽은 우리가 기존 제조업
이쪽 재벌, 그죠? 뭐 삼성, 현대, SK, 뭐 한화, 뭐 효성 이런 식으로 대변되는 이런 데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비판이나 견제에 대해서 되게 좀 사각지대였어요, 그죠? 몰랐죠. 여기는 좀 그냥 신기술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조직 문화도 아까 김혜민 기자 말했듯이 조금 더 선진적일 것 같고 뭔가 투명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뭐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영향력이 커진 만큼의 이제 주목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언론들도 이제 많은 또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막 이제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제조업과 IT 업계가 어찌 보면은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이제 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10대 그 뭐 상장사 뭐 순위 뽑아 보면은 옛날엔 거의 다 이제 제조업체였는데 그리고 뭐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 순위를 뽑아도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쵸. 이게 아주 수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래서 지금 표정 관리를 하는 게 이익 공유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소문 나면은 네,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익 공유제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법제화가 어렵다는 걸 이제 정부 여당도 알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어느 정도의 이익을 코로나로 인한 초과이익으로 산정할 것인가부터 이제 논란이 크고 아무래도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제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어떤 기금을 구성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아요. 한때 막 뭐 진행이 좀 되다가 요새 이제 뭐 다른 이슈들이 또 많아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조금 뭐 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또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좀 다른 문제죠. 강제적으로 남긴 이익을 내라고 하면 그것도 좀. 그래서 이제 워낙 뭐 이제 잘 나가고 하니까 이제 그렇죠. 이쪽들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규제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득을 뭐 가져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는 뭐 협력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뭐 이제 뭐 비용을 뭐 해준다든가 뭐 결제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데 뭐 그런 거를 하는 기업들을 뭐 평가를 해서 뭐 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간다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좋은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게 강제가 돼 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눈치 보니까 네이버도 보면은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1조를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신경 쓰니까 그 한성숙 대표도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어떤 중소상공인을 위한 뭐 요새 스마트 스토어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이 상생 노력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봐도 이런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책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네이버 불렀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뭐 이제 비특이 아니냐 뭐 그거를 이랬는데 뭐 억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할 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배민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공정위가 사실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김민 기자 잘 알지만 그 이번에 공정위원장이 이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 이거는 뭐 이제 공정위 자체로도 그렇고 이제 의원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플랫폼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업태니까 그래서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사실 그동안 크게 존재감이 없으셨는데 이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한 건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때만 그 되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주제가 안 돼. 그럼 우리 또 여성 장관이신데 근데 뭐 워낙 또 조용조용하신 분이라서 근데 지금 보면은 큰 건들이 있었어요. 어제 애플 뭐 동의 의결 뭐 최종 판결. 근데 그것도 사실 사실 이렇게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근데 동의 의결제라는 거의 취지가 최종 뭐 검찰 고발이라든지 과징금으로 가지 않고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심사해가지고 괜찮다면 받아두겠다 이건데 이제 뭐 1,000억이 적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네. 공정위는 또 1,000억은 정말 많은 돈이다. 그렇죠. 500억을 우리가 1,000억으로 올렸다. 2배로. 근데 저 뭐 여당 의원은 1,800억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좀 애플은 또 억울해 하더라고요. 애플은 이제 우리는 이제 1,000억뿐 아니라 뭐 여러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그 사회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통신사들하고도 잘 이제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애플이 이제 갑질을 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굳어져 있다는 게 이제 애플이 항상 억울해하는 부분인데 언제 한번 애플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네. 저도 이제 저희 기자들도 이제 애플이 억울해하나요? 애플이 억울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갑질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갑질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또 아니 우리나라처럼 통신사만 오롯한 판매 통로인 데가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미국은 베스트바이에서도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사들도 상당한 갑질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갑질이란 표현도 그렇고 통신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지. 통신사도 애플 거를 팔아야 수익이 남으니까 애플 거를 사다가 팔려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건데 본인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시켜가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데가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명확하잖아요. 충성도도 높고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본인들은 관여한다. 이게 이제 애플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통신사들은 아니 삼성폰은 그냥 우리가 쭉쭉 광고해도 되는데 애플은 지금 한 줄 쓰는데도 허락받으라 그래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네. 이게 그만큼 입장이 다른 건데 한번 진짜 그런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매일 이용하고 있는데도 취재 한번 하려면 정말 하세월이 걸리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취재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뭘 물어보면 사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본사하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컨펌이 돼야 저희 입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날 기사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기자들도 그렇지만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약간 이제 국내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벽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취재해 보신 분들. 그렇죠. 기자들이 제일 아마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우리 공매도 한창 뜨거웠던 공매도 어제 그 정부 발표로 인해서 약간의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그 하고 이제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꿋꿋이 잘 나가고 있는 IT 기업 얘기 좀 부러움을 섞어서 배 아픔을 섞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주엔 좀 더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